물잔은 유난히 투명했고 그 안의 물은 잔잔했다. 어쩌면 그날의 유일한 평온이었을지도 모른다. 그건 상견례 자리였다. 서울 강북의 한정식집, 여느 집안처럼 양가 부모님이 처음 얼굴을 맞대는 날이었다. 기름기 없는 전통 반상 차림, 낮게 깔린 은은한 국악, 그리고 조심스럽게 오가는 말들. 모두가 예의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정적은 순식간에 깨졌다. 내 눈에는 이게 예비 며느리 얼굴이냐. 말끝과 동시에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물잔이 허공을 그렸다. 그 물은 조용히 아주 정직하게 그녀의 얼굴에 닿았다. 젖은 뺨을 훔치지도 못한 채 그녀는 멈춰 섰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등에 떨어진 물방울이 테이블을 적실 때까지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예비 신랑인 아들조차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장면은 마치 연극 속 느린 장면처럼 흘렀다. 고개를 숙인 그녀의 어머니가 천천히 냅킨을 들어 딸의 얼굴을 닦으려 했고 아버지는 입술을 앙다문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시 앉았다. 반찬에 젓가락을 댔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얼굴은 오히려 평온해 보였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대사였다는 듯이 그날의 냄새는 유독 선명하게 남았다. 방금 지은 누룽지탕의 고소한 향기와 얼음이 녹아내린 물잔의 미지근한 습기, 그리고 옆자리에서 들려오던 한복 치맛자락이 천천히 마루에 쓸리는 소리, 그 소리마저도 부끄럽게 들렸다. 어느 누구도 항의하지 않았다. 그저 식사를 마쳤고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작별 인사도 생략한 채 헤어졌다. 그날 밤 신부는 거울 앞에 섰다. 뺨에 묻은 물기는 사라졌지만 표정은 마치 그대로 얼어붙은 듯했다. 그녀는 화장대 위에 놓인 작은 오동나무 거울을 열었다. 안쪽 거울에 비친 자신은 분명히 웃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울지도 않았다. 그녀는 오래된 말 한마디를 떠올렸다. 물은 기억하지 않는다. 하지만 얼굴은 기억한다. 그 물이 남긴 건 얼룩이 아니라 아주 깊고 조용한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어머니는 말없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을 식탁 위에 올렸다. 전날 있었던 일을 입에 담지는 않았다. 대신 국물의 온기가 조용히 방 안을 채웠다. 그녀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고 첫입을 삼키며 살짝 눈을 감았다. 바다 냄새가 퍼졌다. 고향의 냄새였다. 하지만 그 따뜻함도 오래가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그녀는 집을 나섰다. 마음 한켠에 묻어있는 응어리를 어떻게든 담담하게 넘기고 싶었다. 약속이 없었음에도 그는 그날 그녀를 따로 만나지 않았다. 사과도 연락도 없었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그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다. 어머님은 괜찮으셨어요? 그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는 멈칫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냥 원래 좀 예민하셔. 그 말은 그저 상황을 덮기 위한 핑계였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변명조차 애정 없는 방식으로 흘러나올 때 그 말이 얼마나 깊은 무관심을 담고 있는지. 사과는 안 하시겠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소파에 앉은 채 손끝을 만지작거리던 그는 끝내 그냥 넘어가자는 말만을 남겼다. 그녀는 묻고 싶었다. 누구에게 넘어가자는 말인가요? 어머니에게, 나에게, 아니면 당신 자신에게. 하지만 묻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집을 나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컸다. 그리고 그 소리 뒤에는 더 이상 어떤 말도 따라오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써오던 일기장을 꺼냈다. 낡은 종이 사이에선 잉크 냄새가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가족이란 단어가 무섭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렇게 적고 펜을 놓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시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예비 신부의 가족에게는 어떤 연락도 없었다. 혼례 날짜와 장소는 예정대로 통보되었고 웨딩 촬영이며 예단 준비도 모두 무표정한 진행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그녀의 부모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식장의 허공엔 그날의 물기운이 아직도 떠다니는 듯했다. 결혼식 날 하객들은 하나같이 단정한 옷차림에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사진기 셔터 소리가 곳곳에서 터졌지만 그 속에 진심으로 웃고 있는 얼굴은 드물었다. 그녀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 대신 얇은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다. 면사포를 쓰기 전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예쁘다. 옆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건넨 말이었지만 그 말조차 허공에 가볍게 스쳤다. 시어머니는 결혼식 내내 차분한 표정이었다. 누구보다 조용했고 누구보다 흔들림 없었다. 축하 인사에도 고개만 끄덕였고 사진 촬영 때는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가 전날의 물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묻지 않았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 집은 숨쉬기 어려운 공간이라는 걸. 벽지는 새 것이었고 가구는 고급스러웠지만 공기엔 낯선 긴장감이 감돌았다. 시어머니는 같은 건물 위층에 살고 있었다. 분가라는 이름 아래 마련된 신혼집은 사실상 어머니의 그림자 안에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복도 끝에서 느껴지는 그 시선. 새벽에 화장실 불을 켜면 아래층 창문 너머로 어김없이 켜지는 위층 불빛. 그리고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이유 없이 내려오는 시어머니의 방문. 국 끓였어. 이런 건 내가 아직 못하잖아. 말은 따뜻했지만 손에 든 냄비는 식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배려가 아니라 감시임을 느꼈다. 냉장고에 든 반찬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걸 발견했을 때 집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받는지 알 수 있었다. 남편은 말했다. 어머님이 너 많이 생각하셔서 그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천천히 멀어졌다. 남편의 방언은 점점 그의 무관심과 닮아갔다. 처음엔 알아. 나도 미안해였던 말이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 로 바뀌었고 결국엔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냐가 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하루하루를 견뎠다. 말을 줄였고 웃음도 아꼈다. 그해 겨울 그녀는 작은 회사의 계약직 공고를 보고 조용히 지원했다. 이력서에 적힌 학력보다 결혼 후의 공백기가 더 눈에 띄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묵묵히 손을 움직였다. 출근 첫날 사무실 구석 책상에 앉은 그녀는 긴 숨을 내쉬었다. 창문 너머 겨울 햇살이 창백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복사기에서 종이가 나오는 소리가 정적을 채웠다.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처음 오신 분이죠?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아주 조그마하게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회사에서의 시간을 조용히 그러나 정성스럽게 채워갔다. 커피를 내리고 회의록을 정리하고 상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빠르게 노트를 적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고 그녀 역시 그걸 원하지 않았다. 그 대신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했다. 컴퓨터에 남겨진 로그 기록처럼 정직한 일상이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그녀는 자주 눈을 감았다. 누군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연인의 모습, 책을 읽는 학생, 지친 발로 서 있는 중년의 여자들. 그 속에서 자신도 하나의 조각이 되어 조용히 하루를 넘겼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흔적이 기다리고 있었다. 신발장 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고 반찬통의 뚜껑이 바뀌어 있었다. 거실 조명의 각도가 약간 달라져 있었다. 오늘도 다녀가셨나 보네요. 그녀가 말하면 남편은 무심히 대꾸했다. 그냥 챙겨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지.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그의 말투는 무심했고 눈길은 스마트폰 화면에만 머물렀다. 그녀는 이따금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연애 시절 그녀를 바라보던 따뜻한 시선은 어디로 갔을까? 언젠가부터 그는 회피를 배웠고 그 회피는 침묵이 되었으며 그 침묵은 결국 방어가 되었다. 한 번은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쳤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당황한 듯 조용히 말끝을 흐렸다. 그냥 뭐 좀 놔두려고.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다녀가세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그 뒤부터는 현관 앞에 반찬이 놓이기 시작했다. 랩으로 단단히 감싼 통에는 아무런 쪽지도 없었고 반찬은 언제나 똑같은 세 가지였다. 콩자반, 멸치볶음, 무나물. 그녀는 그것들을 그대로 냉장고에 넣었다. 먹지 않았다. 하지만 버리지도 않았다. 어느 저녁 그녀는 작은 메모지를 꺼내 한 글자씩 적었다. 오늘은 고마워요. 그 메모를 반찬 위에 올려두고 현관문을 닫았다. 다음 날 반찬통은 없었다. 그리고 메모도 함께 사라져 있었다. 남편은 그 사실을 몰랐다. 묻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제야 확신했다. 남편은 더 이상 그녀의 편도 중간도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의 그림자 속에 묻혀 있었고 그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냈다. 결혼 전에 어머니가 써준 편지였다. 가정은 부드러운 연기처럼 흘러야 해. 자꾸 벽을 만들면 그 연기가 사라져버릴 수 있어.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 문장을 마음속에 되뇌었다. 그리고 다시 결심했다. 나는 벽이 되지 않겠다고. 회사를 다닌 지 6달쯤 되었을 무렵 그녀는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았다. 작은 부서였지만 그녀의 성실함은 조용히 쌓여 있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천천히 허리를 펴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식탁에 앉아 남편에게 말했다. 이번에 정규직 됐어. 급여도 조금 올라가고 복지도 괜찮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여전히 휴대폰 화면을 향해 있었다. 좋네. 그럼 생활비도 좀 나눠야겠네. 그녀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대신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의 말투는 농담 같았지만 정성스레 담은 된장찌개 속 감자처럼 무엇인가 씹히는 단단함이 있었다. 다음 날 그녀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회사 근처 은행에 들렀다. 소소한 적금을 만들고 이름을 적었다. 적금 통장에 붙인 이름은 바람. 바람은 자유롭고 조용하지만 결국 어디로든 흘러가는 존재다. 그녀는 그 이름처럼 움직이고 싶었다. 일상의 틈틈이 그녀는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었다. 점심시간 도서관, 퇴근 후 동네 책방, 그리고 매주 수요일 저녁엔 조용한 커피숍 한 구석에서 일기를 썼다. 그 일기에는 어떤 원망도 없었고 어떤 고발도 담기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그녀 자신의 온도를 측정하는 말들이었다. 오늘은 괜찮았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다독였다. 누구의 인정 없이도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다. 부드럽지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자. 그녀는 그렇게 매주 자신을 채워나갔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냉정했고 남편은 여전히 무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어느 날 회사에서 회계팀 실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혹시 시댁 쪽 분 성함이 백승철 씨 맞나요? 그녀는 놀라 고개를 끄덕였다. 최근에 대출 진행한 건이 있는데 내부 보안 절차 상 좀 더 확인할 게 있어서요. 따로 연락 가실 수도 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다. 자신은 조용히 걸었지만 누군가는 그 발자국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가족은 말이 없었다. 결혼 이후 부모는 연락을 자제했고 그녀 역시 필요한 말 외에는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오빠는 다르다. 국내 5위 안에 드는 중견 금융기업의 부사장이었고 결혼식에도 조용히 참석해 시어머니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주한 사람이었다. 그날 상견례에서 물벼락을 맞은 동생의 얼굴을 본 오빠는 단 한마디만 했었다. 괜찮아. 나중에 대화할 기회는 올 거야. 그 대화가 어떤 방식으로 오게 될지는 그녀도 그때는 몰랐다. 그 주주말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친 남편의 얼굴에 짧은 긴장이 스쳤다. 이상하네. 은행에서 대출이 또 거절됐어.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이유는 신용 문제는 아니래. 그냥 심사 통과가 안 된대. 3군데 연속으로.
그의 이마에 생긴 주름은 평소와 달랐다. 예전엔 이런 일 없었는데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내려왔다. 얼굴엔 무언가 말 못할 불편함이 감돌고 있었다. 반찬통은 여전히 세 가지였지만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거칠었다. 너 요즘 뭐 하는 거니? 갑작스런 질문에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회사 다녀요.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말고 이상한 일 안 했지.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으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도 요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시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조용한 긴장감은 이미 어딘가에서 금이 가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남편은 점점 불안해졌다. 밤마다 전화 통화를 하고 금융기관과 회계사에게 메일을 보내며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그는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오랜만에 오빠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 괜찮아. 그냥 궁금해서. 혹시 최근에. 답장은 짧았다. 너만 괜찮으면 돼. 그 짧은 문장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그녀는 기억했다. 오빠가 상견례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던 그 순간. 그 고개 숙임은 굴욕이 아니라 예고였다. 다음 날 그녀는 우연한 척 남편에게 물었다. 혹시 당신 회사에 아는 은행 고위 인사 있어? 그는 멈칫했다. 왜? 그냥. 혹시 예전에 어떤 자리에서 어머님이 누굴 무례하게 대한 적 있나 해서.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오빠가 어떤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가 지금까지 얼마나 조용히 움직여왔는지,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낯선 정적에 젖어 있었다. 한때는 무심함이었던 남편의 침묵이 그날따라 다른 결을 지녔다. 무언가를 깨닫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다시 내려왔다. 전과는 다른 기척이었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그저 조용히 현관 앞에 서 있었다.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손에는 반찬이 아니라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게 뭐죠? 그녀가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봉투를 천천히 건넸다. 안에는 한 장의 명함이 있었다. 백유진, 전략금융이사 JN그룹. 그녀는 그 이름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시어머니의 손끝이 아주 살짝 떨리고 있었다. 이 사람이 내 오빠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땐 몰랐어. 네가 그런 집안일 줄은 몰랐지. 그녀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몰랐기에 더 쉽게 물을 끼얹으신 거겠죠.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손을 모아쥐며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오래된 자존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저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했을 뿐이야. 좋은 사람이라기보다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당신이 그날 끼얹은 물은 제 얼굴을 적신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적셨다는 걸 이제야 느끼셨나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문 옆에 놓여있던 슬리퍼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말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그 물기를 말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야 조금 말을 수 있게 되었네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계단을 오르기 직전 그녀는 뒤돌아보며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그래도 네가 내 며느리여서 다행이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문을 닫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날 밤 그녀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마워. 말은 못했지만 나 다 알아. 오빠는 웃었다. 네가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모든 게 가능했던 거야. 그녀는 오래도록 그 말을 되뇌었다. 침묵은 때로 가장 단단한 저항이 된다는 걸.
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을 통과해 거실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식탁 위에 두 사람분의 아침을 차렸다. 된장국, 계란말이, 김, 그리고 따뜻한 밥 두 공기. 특별한 날은 아니었지만 무언가 마무리되는 기분이었다. 남편이 잠에서 깨어나 거실로 나왔다. 평소와 같은 슬리퍼 소리, 늘 하던 듯한 인사. 하지만 식탁 앞에 앉은 그는 잠시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 어머니가 어제 울었어.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국을 휘저었다. 처음 봤어. 그렇게 작아진 모습.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고 어딘가 어리둥절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 침묵 속에서 많은 것들이 지나갔다. 그가 지켜주지 못했던 날들, 그녀가 말없이 넘겼던 굴욕들, 그리고 매일 조금씩 움켜쥐었던 자존심. 남편은 그제야 젓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그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차분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 말 어머니가 했어야 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는 바라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용서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것이라는 걸. 그녀는 천천히 밥을 먹었다. 고요한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 그 익숙한 향기들이 오늘은 유난히 선명하게 느껴졌다. 식사가 끝나고 남편은 출근 준비를 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잠시 머뭇거렸다.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히고 나자 거실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얇은 서류철을 올려두었다. 그 안에는 정규직 계약서 사본, 소액 투자 계획서, 그리고 메모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나는 조용하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창밖으로 햇살이 번졌다. 강남의 고층 빌딩 유리창에 반사된 빛이 창틀에 부딪혔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바람은 조용했고 오래된 무게가 살짝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이제야 그녀는 진짜 자신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작은 캘린더를 펼쳐 날짜를 확인했다. 3월 21일, 그녀가 물을 맞았던 그날과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창가에 서서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다 말랐구나. 드디어 사람은 때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것을 말한다. 그녀는 상처를 드러내지 않았고 분노를 외치지도 않았다. 대신 조용히 차곡차곡 자신을 쌓아 올렸다. 그 침묵의 무게는 말보다 컸고 그 단단한 고요함은 결국 한 사람을, 한 집안을 움직이게 했다. 시어머니의 물 한 컵은 결국 그 집안의 균형을 무너뜨린 시작이었고 그녀의 말 한마디 없는 저항은 그 잔잔한 물결 위에 무너지지 않는 다리를 놓았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복수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을 지켜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수이자 가장 조용한 배신이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말하지 못했던 상처, 이해받지 못한 순간, 혹시 지금도 말없이 견디고 있는 시간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다독이길 바랍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 조용한 진실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